자, 마지막 세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제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환경에너지와 에너지 기술의 개발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태양에너지, 그 다음에 풍력에너지, 그 다음에 뭐 바이오매스,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폐기물 에너지를 어떻게 이제 우리는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건설공학부죠. 건설공학부, 건축공학 전공에 여러분들이 있을 건데요. 건설 분야에서 친환경 에너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이게 왜 그렇냐면 세계 GDP의 10에서 15%가 건축 관련 산업으로 인해서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소비에 대해서는 30에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축 관련해서 에너지를 어떻게 이제 환경 친화적인 것으로 바꾸느냐 하는 것이 아주 큰 포션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또 뭐 OECD 국가들 중에서 GDP 대비 건설업 비중은 또 우리나라는 아주 큰 포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그렇죠. 뭐 앞으로는 안 그런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를 이때까지 이렇게 부흥시킨 것에는 어떤 건설이 차지하는 그 영향이 아주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설에다가 어떻게 친환경 에너지를 접목할 것인가 하는 건데요. 건설에 태양열 에너지, 태양광 발전, 그 다음에 바이오매스, 해양에너지, 폐기물, 지열, 연료전지, 수소, 풍력 이런 것들을 접목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아주 환경 친화적인 미래지향적인 기술로 가자 하는 것이죠. 친환경 건축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것은 독일의 생태 건축 주거단지인데요. 뭐 보면은 뭐 옆 집과 집 사이에 풀과 나무가 이렇게 무성하죠. 이렇게 뭐 나꽃도 있고 참 이렇게 환경 친화적입니다. 옆에 탄소 제로 건축물,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제로 에너지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건축물의 개념도는 보면은 이제 지붕에는 태양광 발전, 태양열 급탕 이런 패널들이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패시브적인 요소, 뭐 외피를 어떻게 할 것인가, 차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창호의 어떤 기밀성, 그 다음에 고단열 이런 것도 패시브적인 요소를 또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뭐 펠릿 보일러, 얘는 뭐 바이오매스죠. 바이오매스고 지열,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활용, 연료전지, 또 뭐 풍력, 뭐 이런 것들, 또 뭐 고단열 지붕, 고단열 벽체 이런 것들은 이제 패시브적인 요소죠. 예, 얘도 마찬가지로 패시브적인 요소. 얘, 연료전지, 태양열 이런 것들은 액티브적인 요소죠. 액티브적인 요소. 예. 이렇게 이루면은 탄소 제로 건축물도 만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친환경 건축은 자연과 빈번하게 자주 마주쳐야 된다 하는 거. 물론 사람의 주거자의 건강과 쾌적성도 반드시 보장되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전제도 있겠죠. 일본의 환경 공생주택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집 옆에 나무와 어떤 이런 것들, 집과 집 사이에 이런 숲을 어떤 배치를 하고, 그 다음 중간에는 이제 풍력 발전도 있겠죠. 이런 것도 있고요. 국내의 그린홈의 개발 동향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짓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에너지 안 쓰는 주택 지으면 좋죠. 너무나 좋고 의도가 참 아름답지만 건축비를 많이 들면 많이 들수록 우리는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겠지만 어느 그 절충선을 찾다 보니까 그린홈, 그러니까 제로 에너지 하우스를 일반 개인이 아직 짓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개발되어 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점점 개발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사례를 뜯어보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제로에너지 솔라하우스 2인데요. 에너지기술연구원과 이제 하나에서 지은 겁니다. 2009년에 준공이 됐고요. 여기 건축 규모는 지하 1층에 지상 2층 규모, 건축 면적은 107.01제곱미터, 연면적은 266.67제곱미터.
철콘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감은 뭐 이런 것들로 되어 있고, 창호 같은 경우는 고기능성 시스템 창호 로이 3중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층별 면적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어떤 기술들이 적용이 되어 있나 하는 건데, 옥상에 태양광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벽체에 새까만 부분이 있죠. 새까만 부분은 태양열 급탕 시스템입니다. 태양열 급탕 패널이 벽체에 붙어 있죠. 벽체. 그 다음에 지하에는 태양열 지열을 이용해서 우리가 난방급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단열은 슈퍼 단열 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현관문,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 우리가 쓰는 이 현관문에서도 열 손실이 크기 때문에 이 현관문도 고단열 현관문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폐열해수형 환기장치, 또 폐열해수형 급탕장치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폐열해수형 환기장치는 여러분들이 뭐 본 적이 있을 거고요. 폐열해수형 급탕장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씻고 하수로 내보내는 물들에서 어떤 열을 회수해가지고 에너지를 절감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건물을 지으면서 2009년에 건물 총에너지 절감 100%, 2012년도 건물 총에너지 절감 100%를 목표로 지어졌죠. 평면도, 측면도 이런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하 1층 평면도, 여기는 뭐 기계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기계실이 좀 배치가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 지상 1층, 그 다음 지상 2층 지붕 평면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해는 동에서 떠서 서로 지지만 남쪽을 거쳐서 가죠. 그렇기 때문에 남쪽으로 이렇게 태양광 패널과 태양열 지별판이 남쪽에 설치가 되고요. 동서북에는 설치될 필요가 없겠죠. 직사광선이 닿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뭐 다시 한번 뜯어보면은 설비의 용량은 어떻게 됐나. 태양광 발전 시스템. 지붕 일체형입니다. 여기 지붕에 설치된 게 3.15kW P, 보통 와트 P라는 단위는 우리가 SI 단위는 아닌데 보통 이 파워를 할 때 P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킬로와트 P는 킬로와트랑 똑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킬로와트 아워랑은 다르겠죠. 요거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 단위가 전혀 다르죠. 그 다음에 건물 일체형 태양열 지별 시스템이 있습니다. 얘가 태양열 지별입니다. 온수 난방을 이용해서 25제곱미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열은 이제 슈퍼 단열이고요. 외벽 두께가 250mm, 25cm, 엄청 두껍죠. 그 다음에 지붕과 바닥은 300 플러스 100mm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열교 방지 기술, 힛 브릿지라고 하는 열이 어떤 금속 어떤 요런 틈새 부위, 연결재 부위에서 열이 전도돼서 흐르는 열교 방지 기술, 그 다음에 기밀 시공, 방습 기술들이 총동원됐습니다. 그리고 3중 로이 유리, 그 다음에 알루미늄 단열 창틀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열 연계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지열에 뭐 난방 냉방 적용됐고요. 그 다음에 뭐 탱크 인탱크 추결주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우리가 자세한 이야기 나눌 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기 배열해수 시스템 같은 경우는 환기 시스템 나중에 설명할 때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열해수 환기 장치 요즘 좋은 아파트에 설치가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요 옆에 있는 그래프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태양열 지별기가 보통 여러분들이 보면 옆에서 봤을 때 요렇게 설치돼서 온수탱크 요렇게 위에 이렇게 달려 있을 거예요. 지붕이 이렇게 있으면 다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많이 보셨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이렇게 탁 뜨면은 이렇게 이제 빛을 줘가지고 얘가 뜨거워지겠죠. 그런 원리로 되어 있는데 이 경사각도에 따라서 에너지가 얼마만큼 주어지느냐 하는 겁니다.
자, 보면은 경사각도 90도라는 말은 완전히 세웠다는 말이고요. 경사각도 0도라는 말은 완전히 눕혔단 말입니다. 경사각 30도는 30도만큼 세웠다는 말입니다. 얘는 경사각이 한 45도 정도 되겠죠. 뭐 그런 원리로 했을 때 월별로 태양 에너지를 얼마나 모을 수 있는지를 에너지기술연구소에서 측정을 해본 겁니다. 측정을 해봤는데 경사각 90도일 때는 겨울철에는 3000kcal 제곱미터 하루에 1제곱미터당 3000kcal 정도를 이제 지별하고 쭉 가다가 여름철에는 뚝 떨어집니다. 겨울철에는 쭉 올라가죠.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경사각 0도를 볼게요. 0도는 완전히 이렇게 누웠습니다. 완전 누웠을 때는 훨씬 더 적죠. 지별된 에너지가 겨울철에 아주 적게 출발해서 쭉 월이 지나갈수록 여름에 가까워질수록 한참 올라가서 6월달, 5월달, 6월달이 되면 피크를 찍고 다시 쭉 내려갑니다. 겨울철에는 쭉 떨어지죠. 이렇게 됩니다. 30도 같은 경우는 뭐 그 중간에 적당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가 실제로 난방급탕이 필요한 계절은 언제입니까? 겨울이죠. 여름철에 뭐 물론 우리가 뜨뜻한 물로 씻긴 하지만 그래도 여름철에 보일러를 틀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사각도를 선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난방급탕 수요에 맞도록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설계 잘하면 0도와 30도, 90도 사이에서 어떤 걸 설치해야 되겠습니까? 여름철에 요때는 에너지가 작아야 되고 요때는 에너지가 높아야 된다면 몇 도로 설치하는 게 제일 맞겠냐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면은 당연히 경사각 90도가 제일 적당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에서는 이 논리를 바탕으로 벽체에다가 이렇게 수직으로 바짝 세워가지고 지별판을 설치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 논리에 따르면은 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나는 여름철에 열 에너지 수요가 더 높다. 예를 들어서 뭐 수영장이라든지 뭐 여름철에 더 열 에너지 수요가 높은 어떤 그런 시설이 있다면 몇 도로 설치를 하는 게 더 맞겠습니까? 겨울철보다는 여름철에 열 에너지 수요가 더 맞다. 이럴 때는 뭡니까? 경사각 0도로 설치하는 게 더 맞겠죠. 그렇겠죠? 또 반대로 우리는 겨울철, 여름철, 그 다음에 뭐 봄, 가을철 연중 내도록 꾸준한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몇 도로 설치하는 게 맞겠습니까? 한 30도 정도. 요 정도 각도로 설치하는 게 제일 좋겠다 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태양열 급탕 시스템은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일반적인 거는요. 왜 그러냐? 우리가 열에너지 수요를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수는 뭐 여름철에도 온수 쓰고 겨울철에도 온수 쓰고 또 겨울철에 또 추우니까 효율이 좀 떨어지겠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적당한 경사각도로 설치하는 게 제일 맞겠다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 그런데 우리가 극단적인 상황, 우리는 여름철에는 난방급탕 거의 안 쓰고 겨울철에는 아주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는 겨울철에 특화된 시스템으로 설치를 하고 싶다. 이럴 때는 이렇게 바짝 세워서 설치하는 게 맞겠죠. 자, 숙제 2번입니다. 숙제 2번입니다. 그렇다면 왜? 태양 남중 고도가 이 관점에서 경사각에 대한 지별량을
분석하시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월별, 시간별, 태양 남중 고도각 이런 거 치면은 나옵니다. 1월 달에는 1월 며칠에는 태양이 오전 12시에 몇 도로 뜨고 6월 22일에는 태양 남중 고도각이 78도로 뜨고 3월 22일에는 태양 남중 고도각이 40몇 도로 뜨고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요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왜 0도일 때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고 왜 90도일 때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분석해서 2페이지 이내로 분석해 주십시오. 숙제 2번입니다. 숙제 1번은 아까 말씀드렸죠. 숙제 2번. 나중에 과제란에 제가 다시 써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다. 자, 열심히 숙제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과 제가 대면 수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숙제를 열심히 해오시면 제가 여러분들 숙제한 거를 바탕으로 피드백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붕에는 태양광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지붕 일체형 태양광을 우리 BIPV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모듈의 사양이고요. 얘는 사양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시공의 전경사진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어떤 외벽은 어떻게 했는가 이런 것들에 신기술이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단열에 신경을 많이 썼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창호, 그 다음에 기밀 시공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창호 같은 경우는 열 손실이 좀 큰 축에 속합니다. 창호 같은 경우에. 왜냐면 이제 우리가 벽체 같은 경우는 단열을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벽체 같은 경우 이만큼 두껍게 스티로폴 단열재를 댑니다. 이만큼 두껍게 단열재를 대기 때문에 이 단열재로는 열이 그만큼 들어오기 힘들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창호 같은 경우는 열이 침투하기가 상당히 쉬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3중창을 썼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2중창을 써요. 여러분들 아파트 이렇게 보면은 2중창이 일반적인데 여기는 이제 고단열을 위해서 3중창을 썼고요. 그 다음에 창틀 보면은 여기 주변에다가도 단열을 엄청 이제 많이 해서 기밀 시공을 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오래된 집 가면은 이렇게 샤시 주변에 겨울철에 되면은 이제 물이 좀 뚝뚝 떨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물이 떨어지는 이유는 바깥에서부터 바깥으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찬 공기라고 하면 맞지 않는데 어쨌든 안에서 열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오르니까 안에서 이제 열이 밖으로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여기가 차다는 말입니다. 이 벽체가 차면은 그 찬 표면으로 우리가 맥주병에 물방울이 보이듯이 여기 물이 송골송골 맺히게 되겠죠. 벽체가 차가워지니까.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밀 시공까지 신경을 써줬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태양열 지열 하이브리드 시스템인데 보통 보면은 이제 옥상에 아까 여기는 벽체죠. 벽체에 태양열 지별판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지별판의 에너지를 이 펌프가 열매체를 쑥 순환을 시켜주면서 태양열 추결절을 가열하게 됩니다. 얘를 가열하게 되고요. 우선적으로 이 가열된 열매체가 항온조로 이렇게 들어가서 온수급탕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더워지겠죠. 좀 데펴지겠죠. 그런데 그 데펴지는 열도 모자라다. 우리가 난방으로 쓰기에 이 데펴지는 열 에너지가 모자라다. 이럴 때는 지열 히트펌프가 이제 보조가열을 또 해주는 겁니다. 보조가열을 해줘서 얘를 이제 난방으로 씁니다. 여름철 같은 때, 이럴 때는 우리가 난방을 하지 않잖아요. 난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 같은 경우는 난방은 사용하지 않고 히트펌프가 이제 냉방만 해줘서 냉방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태양열이 이 급탕조를 데우면 안 되니까 이 밸브가 이쪽으로 열리게 되면서 여기는 이제 차단이 되고요. 뜨거운 온수가
쭉 우리가 샤워는 뜨거운 물을 하니까 이게 나가게 되고, 이 히트펌프가 이 항온조를 이제 차갑게 해서 얘가 이제 서큘레이션 하면서 온도를 떨어뜨려주는 냉방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코오롱 E 플러스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국내 최초로 뭐 에너지 플러스 주거를 실현한다 하는 건데, 에너지 플러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생산하는 에너지가 쓴 에너지보다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더 남겠죠. 남는 에너지를, 그러니까 뭐 지역에 있는 그리드로 보내든지 아니면 뭐 전기를 팔든지 뭐 이렇게 뭐 한다는 어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된다. 뭐 어떤 것들이 적용이 됐나? 뭐 빛을 통한 녹색 기술에는 자연 채광, 그 다음에 일사 차양 장치, LED 조명, 그 다음에 스마트 그리드, 축전 기술, 태양광 발전, 태양열 급탕 등등이 적용돼 있고, 그 다음에 물은 어떻게 하냐? 우수, 빗물이죠. 빗물을 재이용하는 거. 그러니까 그 다음에 중수, 우리가 상수라고 할 수도 없고 하수라고 할 수도 없는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정수에서 재이용하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쿨링 라디에이터, 그 다음에 급배수 통합, 그 다음에 지하수 이용, 절수형 위생기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물을 어떻게 우리가 깨끗하게 쓸 수 있는가. 에너지를 쓰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물을 에너지라고 생각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이 제로 에너지 하우스의 관점에서는 물을 쓰는 것도, 물을 아끼는 것도 그 에너지 생산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땅을 통한 녹색 기술, 뭐 지열, 그 다음에 뭐 어쨌든 하이브리드 지열 급탕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바람, 풍력 발전, 전열 교환, 정정 환기 시스템, 뭐 쿨튜브 이런 거, 그 다음에 실별 환기 제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쿨튜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하에다가 어떤 튜브를 이제 관을 이렇게 넣게 되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집이 이렇게 있고 밑에 이렇게 배관을 깔아놓으면은 바람을 이렇게 숑 거쳐서 집으로 거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기가 차가워지겠죠. 그걸 쿨튜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열을 통한 녹색 기술, 단열, 창호, 그 다음에 열교 차단, 그 다음에 뭐 부하 저감형 녹화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린 IT, 어떻게 이것들을 IT로 통합 관리할 것인가, 탄소 배출을 관리할 것인가, 대기 전력을 어떻게 차단시켜 줄 것인가, 대기 전력도 전기 많이 먹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총동원돼서 이제 접목이 됐다 하는 겁니다. 건물의 어떤 형태로 봤을 때 뭐 지중 덕트, 아까 말했던 쿨튜브죠. 뭐 이런 거. 그다음 자연 채광, 어떤 우리가 빛이 그대로 들어가서 낮 시간 동안에는 전등을 켜지 않아도 집을 밝게 할 수 있는 거. 고성능 창호, 옥상 녹화, 고단열, 그다음에 친환경 마감재, 뭐 이런 등등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패시브 하우스, 아까 패시브 기술, 뭐 패시브 액티브 기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패시브 하우스라는 게 도대체 무언가, 어떤 아까 말했던 어떤 그런 패시브 기능 기술들이 총동원된 것을 우리는 패시브 하우스라고 합니다. 환기도 열회수하고 시스템 창호, 고단열, 고기밀, 열교를 최소화하는 거, 어떤 열 전도체가 벽체에 있을 때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힛 브릿지, 그러니까 열교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것인가, 이런 기술들이 총동원된 것을 우리 패시브 하우스라고 하죠. 그래서 뭐 초에너지 절약한 건물 이런 것들은 뭐 건축 부분에서는 패시브적인 요소,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열 급탕이든 뭐 풍력이든 아무것도 돌리지 않아도 에너지 절감이 아주 잘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은 패시브한 어떤 기술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에는 뭐 외피 설계, 뭐 조닝, 색채, 식목, 뭐 이런 것들 등등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액티브적인 요소에는 신재생 에너지, 조명, 공조, 환기, 제어 등등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하와이에 있는 그 제로에너지 빌딩인데요. 카일로아 코나 하와이라는 건데, 예, 2005년 1월 달에 되어 있는 것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기술이 있나? 여기 있네. 어쨌든 하와이에 있는 어떤 이런 건물인데, 여기 보면은,
태양 전지로부터 건물에 소비하는 에너지가 전부 생산이 되고요. 여기는 인공 조명이 불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창문의 차양은 집단 일사에 의해서 열 획득을 차단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조 및 환기 설비가 불필요합니다. 그 자연적으로 통풍이 되는 거예요. 이 원리는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냉방을 위해서 차가운 심해수를 이용한다라는 것인데요. 여기 보면은 요런 원리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가 지금 구리로 지금 지붕을 만들어 놨어요. 구리로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름철에 구리가 빛을 받으면 어떻겠어요? 겁나 뜨겁겠죠. 아주 뜨겁습니다. 보통 우리가 폭염에 여러분들 아스팔트에 계란 구워 먹는 유튜브 영상 보셨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냥 맨 땅도 그렇게 뜨거운데 구리판을 햇빛에 노출시키면 얼마나 뜨겁겠어요? 아주 뜨겁겠죠? 아주 뜨거우면은 요 사이에 있는 이 틈에서 공기가 위로 이제 상승하겠죠.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니까 쭉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사이펀 효과라고 해서 이게 쭉 올라가면은 이 어떤 실제 밑에 있는 이 실에 있는 공기가 쭉 딸려서 올라가겠죠. 자연적으로 환기가 되는 겁니다. 밖에 있는 공기가 자연적으로 쭉 유입돼 가지고 이 지붕으로 딸려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별도의 횡 동력이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공기가 통풍이 되는 것이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차가운 바닷물을 쭉 이렇게 순환시켜주면은 공기가 샥 빨려 들어가면서 뭡니까? 여기에 습도를 다 결로로 밑으로 떨어뜨리고 건조하고 시원한 공기가 쫙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바로 에어컨이죠. 그게 바로 이 물들은 응축소로 떨어져 가지고 이 물을 또 물 에너지로 사용하는 것이죠. 하와이는 제가 한 2월 달에 우리나라 아주 추울 때 한번 가봤는데 난방을 안 해도 좋을 정도로 아주 좋습니다. 여기에는 그러니까 난방에 대한 어떤 그런 요소는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리모델링 사례가 있는데 요 부분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업은 여기까지인데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첫째 주는 방학 끝나고 이제 친구들도 오랜만에 만나서 야, 뭐 방학 때 뭐 하고 지냈냐 이런 얘기 담소를 나누면서 어떤 정신을 차리는 어떤 그런 기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점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수업은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레포트는 웬만하면 제가 대면 수업을 할 때는 레포트 그렇게 많이 내주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비대면으로 공부를 안 하는 꼴은 볼 수가 없으니까 레포트 착실하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변별력을 구분하는 것은 레포트와 이제 시험밖에 없겠죠. 그런데 시험과 레포트가 반반이라면 레포트를 열심히 써야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충분히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주차 3시간 수업 듣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레포트는 제가 레포트 과제란에 올릴 테니까 참고하셔가지고 한 주일 내로 작성하셔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